너 자신을 알라 질문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아테네는 번영과 혼란이 공존하던 도시였다. 민주정의라는 새로운 제도가 함께 숨쉬던 곳이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펼쳤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 자유 속에서도 사람들이 진정 자신을 알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왜 그렇게 믿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지식이 타인의 말에서 온 표피적 지식이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크라테스에게 삶의 시작은 자신을 아는 것이었다. 자신을 모른 채 세상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붙잡는 것에 불과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주장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묻고 또 물었다. 그 질문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생각의 허점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직접 주지 않고 진리를 스스로 낳도록 돕는 산파와 같은 존재였다. 질문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던 것들이 사실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는 이 깨달음의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다. 그 질문들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습관을 점검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념과 판단이 삶 전체를 이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질문했다.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용기인가? 무엇이 선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삶의 핵심을 향한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우려했다. 질문을 받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세상은 그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의 무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열린다. 열린 마음은 그제야 배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소크라테스에게 진정한 지혜란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태도가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질문을 통해 진실에 가까워지려는 태도였다.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나는 안다라는 확신이라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광장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진리를 밝히려 했다. 그는 지혜의 빛이 누구에게나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빛은 질문을 통해 비로소 드러난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귀찮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질문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고 믿음의 근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사람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를 향한 탐구라고 말했다. 그는 진리를 찾는 여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이 인간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다. 그는 이 과정을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고 불렀다. 소크라테스에게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일이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 텅 빈 삶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자신을 속이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지혜보다 자존심을 선택한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진실을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말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한다. 겸손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는 마음이 낮아지는 순간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고 가르쳤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히 성찰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욕망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우연과 감정의 흐름에 끌려다니며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찾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믿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첫 번째 가르침은 아주 단순했다. 질문하라. 질문하지 않는 마음은 멈춰있는 마음이다. 멈춰있는 마음은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고통 속에서 헤맨다. 소크라테스는 삶 자체가 질문과 답의 연속이라고 보았다. 질문을 통해 영혼은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면 삶은 깊어진다. 그는 질문하는 삶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라고 가르쳤다.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 나는 모른다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혜. 소크라테스는 어느 날 델포이 신탁에서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보다 훨씬 많이 알고 훨씬 세련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한다. 그가 한 일은 매우 단순했다. 자신보다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정치가, 시인, 장인, 지식인들을 차례로 만나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으며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말하는 것의 근거를 깊이 설명하지 못했다. 정의가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길게 설명하면서도 조금만 파고들면 말이 엇갈리고 서로 모순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이 지점에서 깨닫는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은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안다는 점에서라는 사실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완전한 정의인지, 신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솔직함 때문에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은 비로소 질문하게 되고 질문하는 순간 배움이 시작된다. 소크라테스에게 무지의 자각은 지혜의 출발점이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질문도 진지하게 던질 수 없고 어떤 답도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들은 보통 모른다는 말을 두려워한다.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약해 보이고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도 아는 척하게 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해하면서도 겉으로는 확신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태도가야말로 인간을 가장 깊은 무지 속에 가두는 감옥이라고 보았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믿는 마음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 그는 사람들이 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돕고자 했다. 소크라테스가 사람들과 나눈 대화는 종종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의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상대는 어느 순간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는 걸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이후에는 짜증이 나며 어떤 이는 소크라테스를 비웃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다고 믿던 것이 실제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틈이 생긴다. 그 틈이 바로 새로운 이해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만들어주기 위해 질문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자각은 자신을 낮추면서 동시에 진리를 높이는 태도다. 자신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신이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리를 자신보다 위에 둔다. 그에게 진리는 언제나 자신보다 크며 자신은 그 진리를 평생에 걸쳐 조금씩 알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이 태도는 겸손이면서 동시에 용기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종종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 든다. 대화는 진실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되기 쉽다. 그러나 자신이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대화의 목적이 달라진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대신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긴다. 모른다는 자각은 길을 열게 하고 귀가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대화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키워가기를 바랐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신탁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말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는 적어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자신이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사람은 쉽게 단정하지 않게 되고 타인의 말을 더 잘 듣게 되며 스스로를 절대시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향한 시선도 더 넓어진다. 무지의 자각은 겸손과 열린 마음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이 이 태도를 배우기를 바랐다. 그는 젊은이들이 사회가 주입하는 가치나 성공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과연 옳은지 스스로 묻기를 원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인기, 승리와 경쟁을 삶의 전부로 여기는 태도는 질문이 없는 삶에서 쉽게 생겨난다. 질문이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을 잃고 생각을 잃으면 영혼이 잠든다. 소크라테스는 젊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 스스로의 머리와 마음으로 삶을 선택하게 하고 싶었다.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만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진정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었다.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알아가려 하는 정직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는 모름을 출발점으로 삼아 끝없이 배워가는 삶을 택했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의심해야 하고 익숙한 믿음을 내려놓아야 하며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도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길 외에는 진실한 삶이 없다고 보았다.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삶은 편안할 수는 있어도 진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두 번째 가르침은 이렇다. 진짜 지혜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 나는 안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대답보다 질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신의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는 것. 이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지혜를 향해 한 발 내디딜 수 있다. 소크라테스에게 나는 모른다는 말은 패배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의 선언이었다. 대화의 힘 진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울리는 질문 속에서 드러난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아테네의 시장과 광장, 골목길, 체육장, 상점 등을 거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에게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었고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도 아니었다. 대화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과정이었고 그 만남 속에서 사람은 자신조차 몰랐던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고 그 진리는 올바른 질문과 대화를 통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고 확신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할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상대를 설득하거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목적을 완전히 다르게 보았다. 그는 대화의 목적이 승리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며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진짜 대화의 목적은 오직 하나, 진리를 함께 찾는 것이다. 대화는 상대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의 과정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 생각하면 자기 생각의 벽에 갇히지만 대화하면 서로의 생각이 빛을 비춘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속에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질문을 던졌고 상대가 어떤 답을 하든 그 답을 존중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누군가가 틀린 말을 해도 그를 비웃지 않았고 누군가가 모순된 말을 해도 그를 몰아세우지 않았다. 그는 상대가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마음이 진정으로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상대의 영혼을 흔드는 대신 영혼이 스스로 깨어나도록 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 방식은 매우 독특했다. 그는 주장을 펼치지 않고 질문만 반복했지만 그 질문들에는 방향이 있었다. 첫 질문은 상대가 가진 믿음의 표면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다음 질문들은 그 믿음의 근거를 탐색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상대는 자신의 믿음과 실제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발견은 때로는 충격적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 상대의 마음에서 작은 깨달음이 일어났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대화를 통해 상대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진리를 끄집어냈다.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오해했다. 그들은 그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진 이유는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묻혀있던 무지를 드러내고 그 위에 진실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장 안타깝게 여겼다. 분명히 선이라고 말하지만 왜 그것이 선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의 기준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신념은 견고한 건물이 아니라 모래 위의 집에 불과했다. 소크라테스는 그 기초를 다시 세우도록 돕고 싶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혼자 생각하면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게 된다. 그 관점은 경험과 감정, 편견에 의해 좁아지고 왜곡될 수 있다. 그러나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의 관점이 새로운 창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비춰준다. 창문이 많을수록 방 안은 더 밝아진다. 하나의 관점에 갇힐 때는 어둡고 답답했지만 서로의 관점을 나누면 빛이 들어오고 그 빛 속에서 사물의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화는 시야를 넓히는 힘이며 시야가 넓어지면 진실이 선명해진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본질을 신뢰라고 보았다.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깊어질 수 없다. 서로를 공격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대화는 멈추고 마음을 닫는 순간 진리도 닫힌다. 그는 대화 중 어떤 순간에도 상대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진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상대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 함께 배우려 했고 상대가 길을 잃어도 손을 내밀어 함께 나아가려 했다. 소크라테스에게 대화란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아테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도 대화 때문이라고 보았다. 젊은이들은 기존의 가치와 권위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그 질문을 솔직하게 받아주는 어른이 필요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질문을 억누르지 않고 진지하게 다루었다. 그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했고 그 생각이 깊어지도록 도왔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정답을 말하지 않았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젊은이들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의문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문은 지혜의 시작이었고 그 의문을 진지하게 다루는 어른이 있을 때 배움이 이루어졌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는 말로써 교화하거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마음을 흔드는 정신의 안내자였다. 그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대답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 사람들은 그의 질문을 통해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졌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속에서 인간이 성장한다고 믿었다. 말이 영혼을 움직이고 영혼이 움직일 때 인간은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세 번째 가르침은 대화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 혼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쉽게 자기 생각에 갇히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은 더 넓은 세계를 본다. 대화는 지혜의 도구이며 성장의 통로이며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의 대화라도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대화는 삶이야말로 인간을 깊게 만들며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삶이다.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옳음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영혼의 기준에서 결정된다. 소크라테스가 살아가던 아테네는 민주정의 전성기였다.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 국가의 일을 결정했고 다수의 의견이 곧 정의라고 믿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믿음에 깊은 의문을 품었다. 그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 혹은 다수가 원하면 그 행동이 정의가 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했다. 그는 진정한 정의는 표가 아니라 영혼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의 의견은 순간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만 영혼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람들이 정의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많은 아테네 시민들은 정의를 단순한 법 준수로 여겼다. 법이 맞다고 말하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잘못된 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법이 시간을 지나면서 수없이 바뀐다는 사실 자체가 법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증거였다. 다른 사람들은 정의를 힘의 균형이라고 보았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거나 힘이 센 쪽이 이기는 것이 자연의 질서이므로 그것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주장들 역시 단단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힘으로 결정되는 정의는 영혼을 기준으로 한 정의가 아니라 욕망을 기준으로 한 정의일 뿐이었다. 힘이 정의를 결정한다면 약자가 아무리 옳다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져버린다. 소크라테스는 진짜 정의는 누구의 손에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보상과 처벌의 문제로 보았다. 선한 일을 하면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여겼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역시 불완전한 정의 개념이라고 보았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이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면 그 마음에는 진정한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은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선한 것이고 악은 벌을 받지 않더라도 악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외부 보상이 아니라 영혼의 올바름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중심에 둔 것은 영혼이었다. 그는 영혼이 건강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정의롭고 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믿었다. 반대로 영혼이 혼란스럽거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정의에서 멀어진다. 사람들은 법이나 권력, 다수의 의견을 기준으로 행동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상태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영혼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법을 지키더라도 정의롭지 못하고 영혼이 올바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 소크라테스는 정의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해 보려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약 친구가 부당한 부탁을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정의인가?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탁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정의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결정된다. 그는 또 물었다. 도시가 잘못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시민이 도시에 복종해야 하는가? 전통적 시민의식으로는 복종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정의인지 묻는다. 국가의 결정이라도 잘못된 것은 반대해야 한다. 그는 정의의 기준이 권위에 있지 않으며 권위는 언제든 잘못될 수 있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영혼의 문제라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적인 업적이나 성공보다 영혼이 선하고 바르고 고요한 상태인지 스스로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이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이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행동이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했다.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정의는 멀어진다. 정의는 외부에서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는 생명과 같았다.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어려운 이유도 설명했다. 정의로운 선택은 종종 편안하지 않고 때로는 위험하며 때로는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정의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라고 믿었다. 그는 영혼이 맑고 바르면 외적인 손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혼이 흐려지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파멸이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사람이다. 그는 부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았고 부당한 권력의 요구에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말을 했고 그 결과 반감을 사고 고소당하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진정한 정의는 외부의 압력이나 두려움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정의는 영혼의 중심에서 나온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네 번째 가르침은 아주 분명하다. 정의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영혼의 기준에서 결정된다. 영혼이 바른 사람은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혼이 흐린 사람은 어떤 법을 지키더라도 정의롭지 못하다. 진정한 정의는 용기와 지혜, 정직과 성찰에서 태어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정의롭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는 마음이라고 가르쳤다. 영혼의 돌봄 사람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몸을 돌보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했다. 아테네의 체육관에서는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며 힘을 기르고 부유한 시민들은 건강을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육체적 단련에 매진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영혼이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몸이 약해도 영혼이 바르면 삶은 단단해진다고 믿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몸은 강하지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결국 자신의 욕망에 짓눌려 파멸에 이른다. 반대로 몸은 약하지만 마음이 바르고 담대하다면 그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영혼이 바르지 않으면 부와 명예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영혼이 바르면 가난과 실패도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소크라테스에게 인간의 중심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었다. 영혼은 모든 판단과 행동의 뿌리였고 그 뿌리가 썩으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법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묻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살펴본 적조차 없었다. 그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몸은 눈에 보이고 옷은 눈에 보이고 집은 눈에 보인다. 하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건강해야 눈에 보이는 삶도 건강해진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반성과 질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고 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르게 했는가? 어디에서 욕망에 휘둘렸는가? 어떤 순간 두려움이 있었는가? 내 말과 행동은 영혼을 흐리게 했는가? 그는 이런 질문들이 영혼을 닦아주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영혼은 가만히 놔두면 욕망과 분노와 편견으로 쉽게 더러워지고 그 더러움이 쌓이면 영혼의 눈이 흐려진다. 흐려진 영혼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고든지, 무엇이 선한지 판단하지 못한다. 반성은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더러워지는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곤 했다. 그는 아테네의 한 정치가가 처음에는 정의를 말하며 권력을 잡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불의한 결정을 내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정치가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도시를 위해 일했지만 작은 이익 하나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영혼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을 그대로 두자 욕망이 영혼을 점점 차지했고 결국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도시에서도 몰락했다. 소크라테스는 이 이야기를 들면서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작은 욕망도 큰 파멸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몸보다 강하다고 말하곤 했다. 몸은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내면의 기준을 지킨다면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전쟁에 나간 젊은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몸이 강한 병사는 전장에서 쓰러질 수 있지만 영혼이 강한 병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다. 그는 영혼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고 믿었다.
영혼의 강함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나온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진정성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미움, 욕망이 끝없이 일어난다. 그는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인데 그것을 숨기고 모른 척하면 영혼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영혼을 깊이 돌볼 수 있다. 감정은 숨길 때 커지고 인정할 때 작아진다.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한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돌봄이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상처를 받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영혼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관계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만 영혼이 바른 사람은 관계를 서로 성장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이유도 그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고 돕기 위함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행복을 외부 조건에서 찾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불행하다. 그는 영혼이 평화로우면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영혼이 흐리면 큰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영혼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생 외부 조건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행복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5번째 가르침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영혼을 먼저 돌보아라. 몸을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가꾸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영혼이 흐려지면 삶은 흐려지고 영혼이 바르면 삶도 바른 길을 걷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며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권했다. 그것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악행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나쁜 사람은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죄를 짓거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왜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는가? 사람들은 흔히 악한 사람은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는 나쁜 행동을 할 때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설명들이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피상적 해석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악행은 본능이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사람은 참된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결코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선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고 악한 행동은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선처럼 보이는 것에 속거나 순간의 이익 때문에 진정한 선을 놓치곤 한다. 이 잘못된 선택의 배경에는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보았다. 악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 부족에서 태어난다. 그는 이런 무지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들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그것을 잡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익이 남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자신에게도 결국 더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악한 선택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선택을 한 이유는 악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선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다. 소크라테스는 악을 저지른 사람도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있겠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고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 편안함은 일시적인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그 행동이 가져온 부정적 결과와 스스로의 양심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무지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고 영혼이 약해지는 사람은 생각이 흐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악을 저지르며 악순환에 빠진다. 이 모든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무지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악행을 짓는 사람에게는 비난 대신 깨달음이 필요했고 공격 대신 질문이 필요했다. 그는 악을 무찌르는 방법이 힘이나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에게 참된 선이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선한 삶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돕는 것이 악을 줄이는 길이라고 보았다. 악은 지식의 부재이고 지식의 부재는 깨달음을 통해 메워질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욕망 때문이라고도 보았다. 욕망은 순간적으로 인간의 눈을 가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욕망이 강할수록 사람은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그 만족이 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욕망은 영혼의 목소리를 가리는 가장 강한 장막이다. 욕망이 사라지면 영혼은 다시 선을 볼 수 있지만 욕망이 있는 동안 사람은 그 욕망을 선이라고 오해한다. 소크라테스는 욕망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무지의 뿌리라고 보았다. 욕망이 있으면 선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치료해야 할 환자처럼 보았다. 환자가 병을 앓고 있다면 그 병을 꾸짖는 대신 병의 원인을 찾아 치유해야 한다. 악행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악행을 비난하는 대신 그 사람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묻고 그 마음속에 어떤 착각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악을 향한 정죄가 아닌 악의 원인을 이해하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해는 악을 줄이고 비난은 악을 강화한다. 그는 악을 지혜로 다루어야 한다고 믿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악의 근원이라면 교육이 선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깨어나면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그는 사람들에게 참된 선이 무엇인지 스스로 숙고하도록 만들었고 어느 누구라도 그 선한 삶을 이해하며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선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도 끝까지 지켰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고 영혼을 더럽히는 선택은 아무리 외적인 이익을 준다 해도 진정한 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영혼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잃는 것을 택했다. 그에게 악은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잃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6번째 가르침은 명확하다. 악행은 악한 본성에서 나오지 않고 무지에서 나온다. 선을 아는 사람은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악을 없애기 위한 진정한 해답은 처벌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질문과 성찰에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에게 선과 악의 싸움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아니라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깨달음과 무지의 싸움이었다. 두려움 앞에서의 용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삶에는 수많은 논쟁과 변론이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가장 강렬한 순간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였다. 아테네의 법정에서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혐의와 신을 부정했다는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담대함에 놀랐고 그가 가진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지혜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소크라테스가 두려움에 대해 바라본 첫 번째 진리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지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단정하지만 그 이유는 오직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죽음이 어떤 상태인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면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도 좋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최종 형태로 여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태도를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죽음이 영혼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도 모른 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진실을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두려움은 영혼을 왜곡시키고 생각을 흐리게 만들며 믿음을 굽히게 만든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이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진정한 선을 선택하지 못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모습을 인생의 가장 큰 타락이라고 여겼다. 진실은 언제나 위험을 수반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영혼은 진실에 다가설 수 없다. 그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그 자체보다 두려움을 감추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두려움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을 인정하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해 두려움을 숨기려 한다. 그 숨김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든다.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면 두려움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계속 흔들림을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바라보라고 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그 힘의 절반을 잃는다. 감정은 직면할 때 약해지고 피할 때 강해진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죽음이 단지 깊은 잠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편안한 일일 것이다. 하루의 피로를 잠으로 털어내듯 죽음이 영혼의 고요한 쉼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또 만약 죽음이 다른 세계로 가는 여정이라면 그곳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과거의 영웅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죽음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하며 어느 쪽이든 나쁜 것이 아님을 말했다. 그는 죽음을 상상할 때조차 마음에 고요함이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동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첨하지 않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감언을 늘어놓지 않았고 배심원들에게 동정심을 유도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말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고 담대했지만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영혼을 지키기 위해 육체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포기하지만 영혼이 추구하는 진실이 명확하다면 진실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렵게 느껴진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향해 사는 사람임을 알았고 그 삶이 흔들리기보다 목숨이 흔들리는 편을 선택했다. 영혼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두려움보다 기준을 더 크게 본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가치를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용기를 과감한 행동으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마음의 싸움에서 나온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기 위해 욕망을 거스르는 것. 이것이 진짜 용기다.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을 경험할수록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려움은 악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할 기회였다. 소크라테스의 두려움에 대한 가르침은 삶 전체에 적용된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두려워 늘 같은 자리에 머문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어떤 사람은 비난이 두려워 잘못된 일을 보면서도 침묵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두려움이 삶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한 선택이 결국 후회를 만든다. 그러나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알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두려움은 지혜를 만나면 사라지고 무지를 만나면 커진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7번째 가르침은 단단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두려움은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도 두려워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 그는 두려움을 벗어던진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자유롭다고 보았다. 그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철학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영혼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이 그의 가르침을 더욱 밝게 만들었다. 혼을 지키는 산부당한 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철학을 멈추지 않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은 아테네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의 삶은 언제나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바로 그 질문 때문에 그는 도시의 반감을 샀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젊은이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난했고 그의 말이 도시의 풍속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배심원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는 철학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그의 마지막 날은 그 고결한 선택의 끝이었다. 사형이 선고된 뒤 그의 제자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크리톤, 플라톤, 크센노폰 같은 가까운 제자들은 그에게 도망을 권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깊이 사랑했고 그가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떤 제자들은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어 탈출할 길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법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어기면 이후 아테네의 법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정의의 기준을 버리면서까지 삶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정의를 가르쳐왔고 정작 자신이 그 정의를 버리는 모순된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그는 도망을 선택하면 육체는 잠시 살 수 있겠지만 영혼은 죽는다고 했다. 영혼이 스스로의 기준을 배반하는 순간 그 영혼은 더 이상 진실을 향해 살지 못한다. 그는 영혼의 배반을 가장 큰 죄라고 보았다. 죽음은 잠시의 이별이지만 영혼의 타락은 영혼 자체를 잃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했다. 제자들은 그를 말릴 수 없었고 그의 담담한 태도에 더 큰 슬픔을 느꼈다. 처형을 앞둔 마지막 밤 소크라테스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영혼의 불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영혼의 본질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죽음은 영혼의 해방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철학자가 평생 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믿었다. 철학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게 하며 그 과정에서 영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는 죽음을 영혼의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했다.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 그는 울지 말라고 했다.
자신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고 정의를 지켰고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떠나는 이 길이 슬픔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여겼다. 그는 제자들에게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당부했다.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주지 말고 진리를 향해 질문하고 성찰하는 삶을 계속하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철학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을 이어가는 불씨가 되기를 바랐다. 처형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마지막까지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톡배를 받아들고도 그는 떨지 않았다. 그는 잔을 들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바칠 빚이 있다. 그 빚을 잊지 말고 갚아다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난해하게 들렸지만 제자들은 그의 의도를 이해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병든 영혼을 치유해온 의사처럼 살아왔다는 뜻이었고 죽음마저도 영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철학자의 믿음이었다. 그는 톡배를 마시고 조용히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의 신체가 서서히 굳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두려움의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지키려는 사람으로 남았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아테네와 후대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남겼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그가 보여준 마지막 순간의 고결함에서 철학의 본질을 보았다. 철학은 책 속의 뜻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책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가장 거대한 철학서였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진리였다. 그는 가르침을 말로만 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쳐온 모든 철학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된다. 영혼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라.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버리지 말라. 정의와 지혜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남는다. 소크라테스는 죽음마저 가르침의 마지막 도구로 삼았고 그 선택이 그의 철학을 영원하게 만들었다. 그는 죽어서도 침묵하지 않았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묻고 있다. 너는 영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